자, 첫 번째 문법 요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높임 표현 우리가 볼 거고, 높임 표현 다음 장에는 이제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사동까지 우선은 여기까지가 넣어놨어요. 여기까지. 뭐 그 외에 뭐 부정 표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결 표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더 있긴 한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것들, 내신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자, 문법 요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높임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고 하면 무조건 높여주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여기 보면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여기 밑에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또 낮춰서 얘기할 수도 있고,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그래서 상대 높임법에는 낮추어 말하는 방법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체 높임법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서술어의 주체를 높여 말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체,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를 높이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주격조사를 붙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주격조사는 이와 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높여줄 거기 때문에 이, 가 대신에 깨서라고 하는 높여주는 주격조사를 붙여줄 거고요. 서술어에 서너말어미 시를 붙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미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어미를 짚어볼까요? 어미에는 크게 두 가지, 선어말어미가 있고 어말어미가 있고, 말 그대로 어말어미는 말 끝에 오는 어미고,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온다, 그래서 선어말어미고, 어말어미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마지막 뭐가 있었어? 기억나요? 우리가 어미 첫 번째 맨 끝에 있는 거, 맨 끝에 문장의 종류를 결정해주는 종결어미, 두 번째 연결해주는 어미, 연결어미, 그리고 좀 어렵지만 세 번째 성격을 바꿔주는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돼. 어미는 언제 쓴다? 간, 어미라는 말은 언제 쓴다? 활용할 때 쓰는 말이다. 자, 선어말어미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시제, 그리고 높임 표현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이 높임에 해당하는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는 걸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를 쓸 거예요. 특수어휘라는 것은 단어 자체에 높임이 들어가 있어요. 단어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시를 붙이거나 특수어휘를 쓰면서 주어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볼게요.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주어가 뭐야? 주어는 아버지께서, 여기가 주어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께서 썼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보신다 해서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은 보다지. 기본형은 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시가 보여야 되죠. 그럼 니은은 뭐야? 시는 선어말 어미고, 그럼 여기서 니은은 뭘까요? 이 니은은 현재형을 만들어주는
이따가 시제 할 때, 시간 표현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요거는 시제 얘기하는 선어말어미, 다른 선어말어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신다를 우리가 잘라보면 보다, 시다, 그리고 니은, 다 이렇게 나눌 거고 얘가 어간, 그리고 다 얘가 어말어미,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선어말어미. 이 시는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선어말어미고 이 니은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이렇게. 자,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낮잠을 주무신다라는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주어는 어머니께서는 자, 낮잠을 주무신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깨서 요거 보여야죠. 깨서 주격조사 사용했고 이번에는 주무신다예요. 자, 기본형이 주무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신다 요거 하나, 주무시다가 한 단어 이런 게 특수어휘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본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했잖아요. 기본형을 생각해 봤을 때 주무다가 안 돼요. 그냥 주무시다가 한 단어인 거야. 이런 걸 특수어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는이라고 하는 아이가 붙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는 얘네는 보조사다.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격조사는 보조사 그리고 특수어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어요. 우리가 요 부분이 요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오타가 있어. 주어. 주애가 아니고 주어. 말하는 이가 주어를 직접 높이면 직접 높임. 아니면 주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소유물, 생각 등을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여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이 아프시다. 자, 할머니께서는 여기까지 주어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높이고 싶은데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체, 손가락을 대신 높여주면서 할머니를 전체적으로 높이게 되는 그게 간접 높임입니다. 그래서 아프시다에 보면 우리가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특수어휘 편찮으시다는 안 썼을까? 손가락을 편찮으시다는 왜 안 썼을까? 간접 높임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선어말어미 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어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어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찮으시다라는 특수어휘가 쓰이면 안 되고 아프시다처럼 선어말어미를 사용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대신 높이면서 교장 선생님까지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겠습니다를 쓰지 않고 있으시겠습니다라고 써야 됩니다. 있으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자주 틀리는 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체물이나 신체나 아니면 생각, 소유물 뭐 여러 가지 등을 대신 높이면서 주어를 전체적으로 높이게 되는 것이 간접 높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니? 문장의 짜임을 얘기했었어요. 그 와중에 자,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이 아프시다. 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할머니께서는 주어,
손가락이 주어, 아프시다, 서술어. 자, 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2개, 서술어 하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생긴 것이 무슨 절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었는지. 주어 2개, 서술어 하나. 이러면 무슨 절? 네.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어 2개, 서술어 하나 이렇게 보이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주어, 서술어 짜임이 문장의 전체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에서 뭐 할아버지께서는 정이 많으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상대 높임법 볼게요. 자, 상대 높임법은 말 그대로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춘다라고 했는데 이 듣는 이가 상대고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결어미 우리 방금 위에서 어미 살펴봤었어. 자, 종결어미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니? 어말어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 높임법을 볼 때는 문장의 맨 끝부분을 보시면 돼요. 맨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 자,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겁니다. 격식체는 말 그대로 격식을 차리는 장소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일상적이진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앞에 나와서 회의 중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장 선거나 부회장 선거 나가서 공약을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땐 격식체를 쓰셔야 해요. 근데 비격식체는 그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때 쓰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게 비격식체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높이는 표현과 낮추는 표현이 둘 다 들어가 있고요. 격식체는 높이는 것 둘, 낮추는 거 둘. 비격식체는 높이는 거 하나, 낮추는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높임의 정도는 비격식체부터 올라가겠죠? 낮추는 거에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높임의 정도는 하십시오체가 아주 높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등급이 하십시오체입니다. 그래서 반말하는 것부터 쭉쭉쭉쭉 차례대로 올라가서 하십시오체가 제일 극강의 높임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예문을 보시면 기본형 오다를 활용한 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십시오체는 뒤에 씁니다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씁니다, 씁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하십시오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하십시오체예요. 자, 하오체는 요새 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이가 나보다는 낮은 사람이지만 또 높여주는 경우,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높여주는 경우에 쓰기도 해요. 철수가 이곳에 왔소. 왔구려. 지금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쓴단 말이죠. 오시오. 이리 오시오. 옵시다. 우리 또 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하우체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하계체. 하계체는 이제 정말 낮은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얘기하는, 근데 이것도 잘 안 쓰죠. 이거는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표현이고요. 자네 왔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름이 철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자네라는 표현을 이 앞에 쓰이기도 해요. 자네. 그래서 이리 오시게, 이리 오게, 또 오세. 이런 표현들. 자, 헤러체는 그냥 반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쓰는 반말. 맞냐? 편하게 쓸 수 있는. 근데 명령형으로 이리 와라. 이리 오니 또 오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헤라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해요체와 해체는 어떻게 보냐? 우리가 철수가 이곳에 왔어요. 왔어에 요만 붙이면 돼요. 해체에 요만 붙이면 됩니다. 자, 이때 붙여주는 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문장 성분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조사 얘기하면서 했었어요. 이게 무슨 조사인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채팅창 열어주시고 얘가 무슨 조사인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조사였을까? 제가 외우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조사의 이름은 보조사입니다. 제가 격조사 얘기하고 보조사를 얘기할 때 보조사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4개만 좀 외워라 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만도요. 이렇게 4가지만 외워라. 이 중에 요가 들어가죠. 자, 우리가 편하게 쓰는 해요체. 에는 보조사 요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보조사 요를 붙여서 해요체를 만들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자, 객체 높임입니다. 자, 객체라는 것은 손님을 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인이 되는 게 주어라면 주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객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들어가는 사람을 높일 거고요.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부사어라면 부사격 조사를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사격 조사에는
에게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높여서 깨 이렇게 이 깨를 써줘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 특수어휘가 또 사용이 되는데 객체 높임법에 쓰이는 특수어휘는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쭙다.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법에서 쓰이는 특수어휘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객체 높임법에는 요 네 가지 위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객체 높임법에 쓰이는 특수어휘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보죠. 자, 나는 이제 얘가 주어야. 주어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일 거죠. 그래서 나 말고 이제 선생님을 높일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높이는데 여기 부사격 조사 깨 사용된 거 보이고요. 자, 드렸다. 이번에 특수어휘 사용된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삼촌은 자, 삼촌이 주어야. 근데 주어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일 거야. 누구? 할머니를 높여야죠. 지금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고 이 목적격 조사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모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사용된 게 보이죠? 근데 지금 가셨다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가셨다. 기본형은 가다죠. 그럼 여기에 뭐가 사용됐니? 시었다. 지금 여기 선어말 어미 시를 쓰고 있어요. 자, 선어말 어미를 쓰면서 높이는 건 뭐다? 주체 높임이다 그랬죠? 그래서 가셨다는 주체 높임. 누굴 높이는 거야? 삼촌을 높이는 거야. 자, 가셨다의 선어말 어미 시는 삼촌을 높이는 것이고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은 모시고 특수어휘 모시고입니다. 내일 선생님께 여쭤보자. 지금 주어가 나와 있진 않죠. 우리 내일 선생님께 여쭤보자. 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라는 주어 말고 선생님이라는 다른 사람을 높일 거고요. 여기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들어가 있고요. 여쭙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사용된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 높임까지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주어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객체 높임, 그리고 문장 끝부분을 통해서 보여주면 이제 상대 높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44쪽에 있는 연습 문제 보러 갑니다. 44쪽. 네, 여기요. 자,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하고 간접 높임에 해당하는 문장에 V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접 높임이 뭐였어요? 간접 높임은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가 가지고 있는 신체나 뭐 생각, 소유물 등을 높이는 것이다. 자, 할머니께서는 주름이 많으시다. 자, 할머니께서는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름을 높인 거예요. 자, 그럼 1번. 어머니께서는 발이 작으시다. 어머니께서는까지가 주어입니다. 근데 이 주어에 있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발, 신체를 높이면서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니까 간접 높임이 맞습니다. 여기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게 보이죠? 자, 그럼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자, 주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 사용했고요. 그리고 진지라고 하는 특수어휘. 우리 밥을 진지로 높인 거고요. 자, 잡수신다는 어때요? 먹다, 먹는다.
이걸 지금 잡수신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여기서 잡수신다가 기본형이 잡수다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이런 단어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특수어휘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생각이나 신체를 높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는 얘는 직접 높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번. 선생님, 오늘은 시간이 되십니까?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상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상대. 근데 지금 뒷부분을 보면 주어가 다시 시간이 얘가 주어가 되고요. 되십니까가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시간이 되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추상적인 것을 높이면서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시가 선어말어미 실 거고요. 간접 높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형님께서 요즘에 고민이 많으시다. 형님께서가 주어고요. 근데 또다시 고민이 주어가 2개 나왔어요. 그럼 이 고민은 누구의 고민이냐? 형님의 고민이다. 그러면 형님의 고민을 높이면서 형님까지 높이게 되는 거죠. 많으시다의 시가 선어말 어미일 것이고 그러면 간접 높임입니다. 여기 주름처럼 표시를 한다면 발, 여기 시간, 여기 고민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에 맞는 높임 표현을 만들어 보자. 자, 아프다예요. 아프다를 높여줄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 대신에 편찮으시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 만약에 간접 높임이라면 아까 뭘 썼어요? 간접이라면 아프시다. 이렇게 선언어미 시를 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읽는다를 높인다면 여기는 읽으신다. 이렇게 선어말어미 시를 썼고요. 자, 친구가 지금 역 앞에 서 있다. 근데 아버지께서로 주어가 바뀐다면 서 계신다. 서 계신다. 이렇게. 자, 만약에 간접 높임이라면 있으시다. 이렇게 선어말어미를 써줘야 된다는 거. 자, 먹는다. 우리가 바꿔야 될 대상이 먹는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어요. 밥. 아까 방금 위에서 2번에 해당하는 문장에 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밥을 진지로 바꿔야 되고요. 먹는다는 잡수신다. 요걸로 바꿉니다. 그런데 잡수신다 말고 한 가지 더 사용할 수 있는 특수어휘가 있습니다. 자, 먹는다를 높였을 때 잡수신다 말고 또 사용 가능한 단어는 뭐가 있을지 자, 채팅창 열어주시고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잡수신다 말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옳지. 네, 좋아요. 자, 정답은 드신다. 근데 우리는 잡수신다보다는 드신다를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5번 보세요. 당신의 이름. 자, 이름을 높여볼 거예요. 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예의가 없어 보이죠. 자, 이름을 높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성함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성함 말고 하나 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보내보세요. 오, 상당히 예의가 바른 친구들이구만. 음,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존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존함. 성함 혹은 존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억납니까? 여기를 또 높여본다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번까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옆으로 가서 우리 상대랑 객체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다음 장 45쪽이죠. 45쪽 밑에 3번 요 표를 한번 볼게요. 요 표. 자, 지금 보시면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선생님, 아버지, 성우야 하고 상대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첫 번째 상대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기억은 선생님, 니은은 아버지, 그리고 디귿은 성우입니다. 자, 그럼 상대를 높였는가 하는 부분은 어딜 봐야 된다 그랬죠? 종결 어미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끝부분을 봅시다. 주었습니다. 써요. 써라. 자, 높였는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디귿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기억에서 사용한 상대 높임 법은 무엇인가요? 자, 채팅창을 열어놓고 한번 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상대를 높인 때 사용한 상대 높임법 어떤 거죠? 무슨 채? 기억은 무슨 채? 자, 지금 씁니다. 요게 무슨 채인지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자, 상대 높임법에 무슨 채인지를 쓰는 거야, 저한테. 네, 제가 원한 답은 하십시오 채입니다. 종결어미에 씁니다. 요 표현이 하십시오체에 들어간다. 자, 그럼 니은에 있어요. 요를 썼으니까 여기는 해요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높임 실현 방법 여기에 우리가 표시했던 거 써주시면 돼요. 자, 종결어미 씁니다. 여기는 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객체 높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거든요. 자, 수민이가 그리고 성우가 주어고 성우가 가 있는 거고 여쭤본다. 아버지께 급하게 여쭈어볼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나겠죠. 제가. 그럼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 그럼 말고 다른 사람은 저에게, 아버지께, 할머니를, 자, 목적어와 부사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자, 객체, 기억은 니은은 아버지, 디귿은 할머니.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객체를 높였는가? 저는 높일 필요가 없죠. 나는 아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는 네, 높였습니다. 뭘 통해서 높였느냐? 실험 방법에 처음에는 아버지에는 부사격조사 깨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쭈어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여쭈어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라는 특수어휘를 쓰고 있죠. 여쭈어, 모시고 이런 게 특수어휘다. 자, 우리가 45쪽 우리가 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갑니다. 이번에는 시간 표현 볼게요. 자, 시간 표현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시간은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기 때문에 말하는 시간, 그러니까 발화시라고 해요. 말하는 시간을 발화시. 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더 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다라고 하면 이제 현재가 되는 거고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더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일어난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겁니다. 자, 과거 시제를 만드는 방법에는 선어말 어미,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선어말 어미에는 시제와 높임이 들어간다. 자, 선어말 어미 at, 그리고 at, at. 자, 요것만 발음을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중요한 건 한 번을 쓰느냐 두 번을 쓰느냐의 차이예요. 두 번을 썼을 때는 한 번을 썼을 때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단절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나 쟤랑 사귀었었어. 그리고 두 번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 사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냥 단순한 과거를 얘기할 때는 한 번만 쓰시고 단절의 의미, 지금은 전혀 아니야 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는 두 번 쓰시면 됩니다. 자, 선어말 어미 그리고 더와 동사에 어미를 붙이는 은 혹은 니은 그리고 던을 붙일 때도 있고요. 시간부사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던을 붙인다 그러면 놀던, 뭐 계시던, 있었던, 뭐 예쁘던 이것도 되죠. 놀던, 예쁘던. 예쁘던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던 이렇게 어간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요거 하나. 자, 나의 고향에는 가을마다 코스모스가 만발했었다. 자, 여기도 한 번 썼는데 한 번 더 썼죠. 그러면 지금은 코스모스가 만발하지 않는다. 전혀.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동원이를 만났는데 공부를 참 열심히 하더라.
자, 여기도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더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회상할 때 쓰이는 부분이고요. 과거 회상할 때. 그런데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아까 공부를 참 열심히 하더라. 나가 주인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더라를 쓸 때는 주어가 1인칭이 아닐 때, 2인칭이나 혹은 3인칭일 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어제 끝냈어야 했다. 어제라고 하는 시간, 부사 쓸 수도 있고요. 끝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시제, 우리 과거처럼 보이지만 과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시간부사어 혹은 선어말 어미 혹은 어미를 사용해서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밑에 현재 시제로 내려갑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고 있는 시점이 같은 시제. 자, 그래서 동사에는 선어말 어미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붙여주고요. 형용사에도 관형사형 어미 붙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으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부사어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집에 간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부사어와 간다의 이 니은 요것이 선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어말 어미도 는, 관형사형 어미도 는 헷갈려요. 선어말 어미의 니은, 관형사형 어미에도 니은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얘가 선어말 어미를 쓴 건지 관형사형 어미를 쓴 건지 어떻게 구분하죠? 자, 선어말 어미는 이거. 자, 선어말 어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말 어미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예요. 그래서 어간 뒤에 붙어서 한 칸 띄고 뒤에 나오는 체연을 꾸며줄 겁니다. 자, 예를 볼게요. 지금 집에 간다 라고 했을 때 가, 니은, 다죠. 그럼 이 다가 뭐야? 어말어미야. 어말어미 앞에 오는 니은이 선어말어미야. 그죠? 그러면 이 니은은 동사의 선어말어미 니은이 붙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관형사형 어미 니은은 어떻게 얘기할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내가 먹는 중이야.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죠? 는이 보여야 돼요. 는. 왜? 뒤에 있는 중을 꾸미고 있잖아. 이 중이 뭐였느냐? 의존명사란 말이에요. 체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먹다라고 하는 가는 뒤에 는이 붙었습니다. 이 는이 뒤에 있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됐다. 문장이 안 끝났어요. 그죠? 그럼 얘가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야. 얘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인 거야. 이렇게. 자, 선, 어말, 어미가 붙었으면 문장이 이제 좀 끝나야 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으면 뒤에 체연이 나와야 돼. 구분을 하시고요. 자, 풍경이 참 아름답다처럼
아름답다.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라는 시간부사어 쓸 수 있고요.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미래 시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미래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뒤에 있는 시제. 자, 서너멀어미 get, 리 혹은 을이나 리을을 쓰면서 뒤에 항상 것이다. 이렇게 한 세트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시간부사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자, 오늘은 서울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오겠.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get과 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제 말고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의지 그리고 추측이에요. 뭐 그 외에도 뭐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get과 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편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의지. 대부분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힘을 보여줄 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도 말투가 하겠다, 하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화자의 의지가 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의지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합니다. 주어가 1인칭일 때 서너멀어미 get, 리를 쓰면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추측. 주어가 3인칭일 때. 이번엔 주어가 3인칭일 때 쓰면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1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추측에 들어가는 거야. 자, 하리다. 누가? 내가.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의지. 자, 내일 나올 것입니다도 사실은 추측에 가깝습니다. 그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래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표를 보죠. 관형 사용 어미를 통해서 시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자, 과거에도 붙는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붙는 것들이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과거에도 니은이 있고 현재에도 니은이 있고 요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요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과거에 동사에 니은을 붙입니다. 읽은 요렇게 던, 읽던 푸르던 이렇게 형용사에도 붙을 수 있는 던. 자, 현재 읽는 제가 아까 먹는 중이다 얘기했었죠? 이렇게 는 그리고 푸른 니은 읽을 푸를 리을. 자, 지금 보시면 관형 사용 어미를 썼다고 얘기를 했고 뒤에 다 뭐가 나왔어요? 뒤에 다 책 그리고 꽃, 것. 다 뭐야? 체언입니다. 다 체언이 나왔어. 이렇게 확인하세요. 자, 얘네들이 사용이 됐어. 다 니은, 리을 받침이야. 관형 사용 어미는 다 니은이나 리을 받침을 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체언이 나올 겁니다.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도 형용사와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이 같다라고 파란색으로 써져 있고요. 아까 위에도 살짝 써놨었어요.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 이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던, 인, 니은, 일, 리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서술격 조사도 다 활용을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시제 살펴봤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봤는데 요새는 이 시제 말고도 동작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동작상에는 크게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진행상과 완료상. 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끝났느냐의 차이예요. 진행상에 많이 쓰이는 것이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또는 뭐뭐 해 간다. 이렇게 보조 동사를 써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뭐며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쓰기도 하죠. 뭐 바야흐로, 뭐 한창이라고 하는 뭐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럼 완료상에는 주로 뭐뭐 뭐뭐 해 있다. 그리고 버렸다. 버리다. 이런 보조 동사. 그래서 나 다 먹어버렸어 라고 한다면 이제 먹는다는 행위가 끝났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보조 동사. 그리고 연결 어미를 또 얘기를 하자면 뭐뭐 하자마자 또는 아서 뭐뭐 하고서 또는 뭐뭐 하다가 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미 벌써 라고 하는 부사어가 사용되기도 해요.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쁜 모자를 쓰고 있다. 자, 이 문장 어때요? 모자를 쓰고 있다. 자, 지금 고 있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진행상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모자를 썼네 라고 얘기하는 완료상인지 이건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다 혹은 넥타이를 매고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진행상, 완료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행상으로 쓰이긴 하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완료상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맥을 통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연습 문제로 가서 몇 가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47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과거 시제가 나타난 문장이다. 기억에 비해 니은이 지니는 의미의 차이를 적어보자. 뭐가 다르죠? 이 과거 시제를 한 번 썼느냐, 두 번 썼느냐, 요거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한 번 썼냐, 두 번 썼냐의 의미. 한 번 쓰면 현재, 피어 있음. 근데 두 번 쓰면 지금은 전혀 아니다. 단절의 의미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화단에는 꽃이 피어 있지 않다. 꽃이 피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쓰면 단순한 과거. 그리고 두 번 쓰면 요거는 아예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재 48쪽의 1번 표를 보겠습니다. 자,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인데 어떤 걸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지금 착하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기본형 그대로 쓰였거든요. 1번 철수가 학교에 간다. 자, 그러면 기본형은 가다예요. 가다의 품사는 네, 동사입니다. 자, 기본형이랑 비교해서 껴 들어간 게 뭐야? 자, 니은이라는 선어말 어미죠. 선어말 어미. 자, 저 사는 데 고요하다. 자, 고요하다는 형용사. 그래서 아무것도 붙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제의 답을 안다. 자, 기본형 알다. 알다라고 하는 건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니은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었어요. 자, 이번에는 5번 한번 보죠. 많이 걷는다. 기본형 걷답니다. 걷다가 동사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건 뭐냐? 걷다 사이에 네, 는이 들어갔어. 얘가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기본형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는지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보겠습니다. 서술어 품사에 유의해서 분류를 해보라고 써있네요. 자, 기본형이 먹다예요. 먹다는 동사입니다. 그랬을 때 시제 네, 먹은 과거고요. 먹는 현재, 먹을 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기본형 먹다와 비교해서 봤을 때 먹다, 어간 뒤에 은이라고 하는 애가 붙었고요. 얘는 는이 붙었고 얘는 을이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 열어주시고 지금 얘기한 은, 는, 을은 전부 무엇에 해당하는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은, 는, 를, 을.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뭘 붙인 거야? 얘는 뭘 붙인 걸까요? 네, 여기 뒤에 밥이라고 하는 체언이 있잖아요. 그죠? 체언이 있고 얘를 꾸며주도록 붙여놨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네, 관형사형 어미를 붙인 거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관형사형 어미를 붙인 거야. 자, 4, 5, 6 내려가 볼게요. 자, 기본형이 막다. 막다. 막다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 형용사가 던, 은, 을 요걸 붙였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 말던, 과거. 맑은 곳이다, 현재. 맑을 곳이다,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도 역시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그 물은 솟을 것이다. 솟을 것이다. 자,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은 솟다. 솟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건 을 것이다. 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였고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제는 미래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갔네. 자, 우리가 시제를 방금 보고 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시간 표현을 얘기했지만 이 시간 표현이 먹히지 않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자, 시제가 사용되지 않는 문장. 그래서 이 문장들에게서 시제가 뭐야? 라고 물을 수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습관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나 혹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잘 때 코를 골아. 자, 코를 곤다. 이런 식으로. 콘다라고 썼네요, 제가. 코를 곤다.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시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또는 뭐 지구는 돈다. 당연한 사실이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도 시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지구는 돈다, 코를 곤다 했을 때 현재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담이나 명언에도 시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시제 얘기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명령이나 청유문에도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제 와라. 이상하죠. 너 지금 와라. 이거는 사실 괜찮긴 하지만 지금 오자. 이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재 43쪽에 있는 피동, 사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피동 표현을 먼저 볼게요. 능동 표현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피동 표현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 또는 주체를 당하는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피동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피동을 만들어주는 방법에는 짧은 피동과 긴 피동으로 우선 나눠놨는데 짧은 피동에는 피동 전미사를 결합해서 파생어를 만듭니다. 자, 우리 단어 형성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전미사를 붙이면 파생어. 그리고 전미사는 뒤에 붙는 거야. 그죠? 근 뒤에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갖게 다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잡다에 히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잡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잡다 따로, 잡히다 따로 국어사전에 등재가 될 겁니다. 왜? 단어가 다른 단어로 형성이 된 거니까요. 활용이 아니고 형성된 거니까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자, 짧은 피동을 만들어주는 방법에는 첫 번째, 어간에 전미사 붙여주는 방법이고요. 혹은 명사에 전미사가 아예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체포되다. 체포라는 단어에 되다를 아예 붙이는 거야. 또는 사용되다. 그리고 비문학에서 제일 잘 나오는 형성되다. 이런 식으로 되다를 아예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짧은 피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긴 피동에는 용언에 어지다 또는 개 되다를 붙여서 서술어 부분을 활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첫 번째, 자, 능동문에 있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능동문에 있었던 주어는 피동문의 띵동어로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3번 능동사가 피동사로 형성이 되어 따로 사용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비워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 채팅창 열어주시고 무슨 어로 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사냥꾼에게 얘가 지금 무슨 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조사. 에게를 쓰는 문장 성분 무슨 어일까요? 자, 자 여기 부사어입니다. 에게가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래서 부사어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 변화된 거 한번 보시고 자, 잡았다에서 잡혔다로 가면서 지금 전미사 중에 히가 사용된 게 여기 보여야 됩니다. 자, 잡혔다를 좀 풀어서 쓴다면 히었다. 자, 여기 히 들어간 거 보일 거예요. 자, 엇은 시제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는 시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밑에 통사적 피동문, 긴 피동문을 한번 보면 어지다나 개되다를 붙일 거거든요. 자, 끈이 풀어졌다. 자, 풀어졌다를 좀 더 길게 쓰면 풀어지었다. 지금 여기 어지다가 보일 겁니다. 그럼 기본형이 뭔데? 기본형은 풀다죠. 기본형이 풀다. 그래서 풀다 사이에 어지다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 개 되었다가 보여야죠. 밑에도 개 된다 이렇게 보여야죠. 자, 그런데 피동 같은 경우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뀌는 걸 제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 있어요. 자,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그럼 피동문만 있고 능동문이 없는 거야.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동만 쓸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시가 손에 박히다. 자, 지금 he라고 하는 피동전미사가 사용이 되어 있는 얘 피동문이에요. 피동문. 그럼 얘를 능동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가시를 손에 박았다?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서로 자리를 바꿔줬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이게 바뀌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주어가 없는 피동문이기 때문에 아니 주어가 없는 능동문이 되기 때문에 능동문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아이고. 자, 주어를 정할 수 없어서 주어가 없는 능동문이 나온다. 이건 비문이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피동문은 있지만 능동문이 없는 문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 가시처럼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동문에서 능동문으로 바뀔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을 봤어요. 짧은 피동과 긴 피동. 그런데 우리가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엄마 제가 창문을 깼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 창문이 깨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머? 창문이 왜 깨졌지? 라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엄마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중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동작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기 어렵거나 당하는 것에 초점을 둘 때 피동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피동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중 피동을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될 건데요. 이중 피동은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읽혀지지 않아. 책이 읽혀지지 않아. 틀렸어요. 얘는 지금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얘를 풀어볼게요. 읽혀지지 않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히와 어지다가 두 개 사용된 게 보여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책이 읽히지가 않네. 이런 식으로. 자, 이중피동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중피동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래서 틀린 표현을 바르게 고쳐라 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중피동의 다른 예. 똑같아요. 두 번씩 쓸 겁니다. 자, 불려진다. 뭐뭐라고 불려진다. 얘도 역시 불리어진다. 그럼 여기도 리라고 하는 접사와 어지다가 두 번 사용된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불린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요 단어입니다. 닫혀진. 자, 이중 피동이에요. 바르게 고쳐주세요. 저한테 채팅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르게 고쳐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같이. 음. 자, 답은 닫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닫히어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사동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동과 사동. 주동이 직접 하는 거고 사동은 시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보면 능동 표현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주동 표현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동과 능동은 사실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주동과 능동을 구분하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동과 능동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름이 달라요? 짝이 달라서 그래요. 자, 능동은 피동하고 짝이고요. 그 다음에 주동은 사동하고 짝이라서 이름이 다른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동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자, 짧은 사동, 긴 사동. 자, 짧은 사동도 역시 전미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드는 거고요. 동사 어간에 사동 전미사를 붙이거나 명사에 사동 전미사 시키다.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필시키다 또는 뭐 성공시키다 그리고 주문시키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화살표 한번 볼게요. 자, 1번 주동문의 주어가 어디로 갔느냐? 에게 네, 부사어로 갑니다. 주어는 부사어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얘는 그냥 1번에 플러스 할게요. 플러스 1번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주동사 주동이었는데 사동사로 변했다. 그리고 여기가 3번 자,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자, 그래서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요. 새로운 주어가 나와야 해요. 원래 있던 주어는 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가 새로 필요합니다. 자, 이희리기 우구추. 우리 아까 위에서 피동 표현에도 이희리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희리기 같은 경우에는 피동도 되고 사동도 되는 거잖아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이희리기가 사용이 됐을 때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어떻게 구별할까? 네, 첫 번째는 문맥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얘가 당하는 건지 시키는 건지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도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팁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팁. 사동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피동에는 목적어가 없고 사동에는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없었다면 목적어가 이제 주어가 목적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동에는 목적어가 있다. 자, 내려가서 볼게요. 지금 긴사동에 개하다. 지금 여기 차게 한다, 높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개하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담장이 높다. 여기 주어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담장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로 옮겨간 거 보이죠?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동에는 목적어를 찾아라. 그럼 사동인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사동에서 우리가 요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동은 직접 사동이 있고 간접 사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키는 게 사동이잖아요. 뭐 직접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게끔만 만드는 것이냐.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중의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파생적 사동문, 그러니까 짧은 사동을 썼을 때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해당하는 거. 이게 파생적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성이 있어요. 근데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만 해당합니다. 간접 사동이에요. 자,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간접 다 되는데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혔다라고 지금 예문이 나와 있죠. 이건 직접 옷을 입혀주신 거 직접 하나, 그리고 입어라고 명령을 하시고 입게끔 하신 간접적, 이 두 가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먹인다, 먹이셨다, 먹였다, 말이 안 나오지? 자, 밥을 먹인다라고 했을 때 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숟가락으로 입 안에 넣어주는 직접 하고 먹어라 하고 먹게끔 하시는 거, 이렇게 간접적인 거 두 가지 의미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적 두 가지 의미 다 있고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피동문에서도 이중 피동으로 잘못된 표현을 봤었단 말이에요. 사동도 잘못된 사동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동이라는 건 시키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는 건데요. 이미 말 자체에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키다나 아니면 다른 말을 더 쓰는 경우, 시키다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나 소개시켜줘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소개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다로 바꿔줘야 돼. 소개시키다가 아니라 소개하다. 나 소개해줘가 맞는 거지 소개시켜줘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뭐 환기. 요새 환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요하죠. 중간중간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환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순환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이미 있어요. 개하다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뜻에. 그래서 환기시키다가 아니라 환기하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사동에는 전미사 두 개, 이 이와 우를 두 개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우 이렇게 합쳐서. 자, 예를 들어서 자다에 이 우를 같이 붙이면 재우다가 됩니다. 재우다. 우리 재우다라는 말 쓰죠? 아기를 재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다. 에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붙이면 네, 태우다 이렇게 되죠. 이 이유를 같이 쓰는 경우는 맞는 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된 사동과 잘못된 것 같지만 잘못되지 않은 전미사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예를 들어볼 건데요. 소를 먹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를 먹이다. 이건 소를 키우다라는 뜻이에요. 소를 먹이다. 이거는 소를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먹이다가 키우다라는 의미의 다른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서 자, 한 가지 얘기를 들어준 거고 예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갈게요. 자, 연습 문제 49쪽. 자, 같이 보자. 49쪽. 자, 49쪽에 보면 피동문으로 바꿔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해볼 건데 제일 쉬운 거 5번 먼저 해볼게요. 자, 고양이가 쥐를 물었어. 그럼 당한 게 지금 쥐가 당한 거잖아요.
쥐가 당한 것으로 자 쥐가 앞으로 나와야 돼. 쥐가 그죠? 고양이는 부사어 자리로 가야 돼. 고양이에게 물렸다. 그죠? 여기에는 전미사 리가 사용이 된 피동입니다. 자, 큰언니가 막내 동생을 업었다. 자, 이 문장을 보세요. 그러면 막내 동생이 주어로 나와야 돼. 막내 동생이 큰 언니에게 어떻게 됐다고? 업혔다고. 그럼 여기서 사용한 것은 전미사 히죠. 자, 우미가 종소리를 들었다. 자, 그러면 종소리가 주어로 나와야 돼. 종소리가 우미에게 들렸다. 자, 여기도 리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좀 눈에 보여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막내 동생. 요 단어 한번 보시죠. 자, 막내 동생은 막내 그리고 동생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리고 합쳐질 때 지금 표기해 보시면 여기 시옷이 있죠. 자, 이 시옷을 뭐라고 불러요? 사이시옷이라고 해요. 왜? 왜 사이시옷을 썼을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을 써보면 막내 동생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우리 사이시옷을 써서 티를 내주는 거 이런 얘기 했었죠. 사이소리 현상 첨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큰언니. 자, 여기도 역시 큰 하고 언니 합쳐진 합성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 열어주시고 큰언니. 우리가 합성어를 얘기할 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큰언니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둘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채팅창을 열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이게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좋아요.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자, 정답은요? 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왜 통사적 합성어냐? 언니라고 하는 체언이 큰 관용어가 꾸며주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관용어가 체언을 꾸미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갑니다. 막내 동생도 사실은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막내와 동생이라고 하는 체언 플러스 체언. 네,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자, 통사적 합성어로 얘기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들었다. 기본형은 듣답니다. 자, 받침에 디귿이 있는데요. 리을로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활용을 했을 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 자,
이런 것을 활용했을 때 어간의 모양이 바뀌는 거 이런 단어를 디귿, 불규칙이라고 배웠습니다. 디귿, 불규칙 활용 이런 단어 우리가 잘 쓰고 있단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볼게요. 우리 50쪽 가볼게요. 50쪽에 여기 밑에 3번. 올바른 표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자, 1번 옷이 못에 걸려 찢겨졌다, 찢어졌다, 찢어졌다가 맞죠? 자, 찢겨졌다 같은 경우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찢어졌다가 맞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인다가 맞죠? 자, 여러분 8번 할 거예요. 8번. 자, 힘들게 찾던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 자, 얘가 맞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을 했었어요. 자, 8번 문장은 겹문장입니다. 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중에 아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힌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저를 안았는지 저한테 채팅창을 열어서 써주세요. 자, 8번. 힘들게 찾던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 무슨 저를 안았을까? 무슨 저를 안았을까? 힘들게 찾던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 무슨 저를 안았을까? 그렇지. 자, 저를 찾을 때는 주어 서술어를 먼저 찾으라고 했죠. 자, 잡혔다. 얘가 서술어야. 뭐가? 범인이 잡혔어. 빼. 나머지 부분에서 서술어를 다시 찾아. 그러면 찾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찾다 뒤에 끝부분이 지금 니은 받침으로 되어 있고 뒤에 체연이네. 그럼 얘는 뭐라 그래야 돼? 관형절이라고 해야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자, 주어 서술어 찾아서 빼고 나머지에서 다시 서술어를 찾아. 그 서술어 끝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음 장 가볼게요. 51쪽. 자, 51쪽에 지금 요거 번호 1, 2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입다를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저한테 채팅창으로 발음을 한번 써줘 보세요. 자, 요거 어떻게 발음할까? 발음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발음. 그렇지. 그렇지. 그쵸? 자, 얘 발음은 읽게야, 읽게. 그치? 왜 리을을 선택한 거죠? 리을 기억은 원래 리얼 국문파, 뒤를 선택하는 아이지만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기억이 아니라 리을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죠. 이게 자음군 단수나 예외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랑 이렇게 문법 요소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로 문법 기초 특강 마무리했습니다. 저랑 수업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다 연습 문제 푸셔가지고 뒤에 답이 다 있으니까 채점도 하시고요. 제가 다 친 거라서 다 타이핑을 한 거라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거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좀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이제 다음에 주말에 오시거나 다음 주에 오실 때 클리닉 때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2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